한국 고전 문학의 이해,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대비 이론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고전 문학의 범주와 전승 방식, 문학을 담당한 사람들, 그리고 고전 문학의 가치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문학은 과거의 기록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한국 고전 문학을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전 문학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말과 글로 어떻게 전해졌는지, 누가 만들고 즐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개념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5부분으로 나누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고전 문학의 범주를 보고 이어서 말과 글의 관점에서 고전 문학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학 담당층, 전통시대 문학의 효용, 그리고 한국 고전 문학의 보편적 가치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한국 고전 문학의 범주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전 문학이란 무엇이고 어디까지를 한국 고전 문학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한글 작품만이 아니라 한문 문학, 구비 문학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한국 고전 문학학은 보통 근대 문학 이전의 문학을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느 해를 기준으로 딱 잘라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인의 삶과 정서, 역사적 경험이 그 문학 안에 담겨 있는가입니다. 한국 고전 문학의 범주는 매우 넓습니다. 말로 전해진 구비 문학, 한문으로 쓴 한문 문학, 한글 문학, 향찰 문학, 번역과 번안을 거친 문학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한국 고전 문학을 한글로 쓰인 작품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문 문학도 한국 고전 문학인가? 한문으로 쓰였다고 해서 모두 중국 문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이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한문으로 표현했다면 그것은 한국 고전 문학에 포함됩니다. 한시, 한문, 산문, 한문, 소설, 그리고 두시연해 같은 번역과 언해 자료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 소설, 희곡, 수필을 주로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통시대의 문학 개념은 훨씬 넓었습니다. 역사, 철학, 편지, 일기, 비문, 논설, 실용산문까지도 넓은 의미의 문학에 포함되었습니다. 1장 시험 출제 포인트. 1장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한문 문학도 한국 고전 문학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구비 문학과 번역, 번안 문학도 고전 문학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1장 핵심 정리. 한국 고전 문학의 범주는 넓습니다. 한글 문학, 한문 문학, 구비 문학, 향찰 문학, 번역 문학, 번안 문학을 모두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대에는 오늘날보다 훨씬 든 문학 개념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 1. 자, 첫 번째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한국 고전 문학의 범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보기 중에서 한글로 쓰인 작품만을 가리킨다는 설명이 이상하다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 1. 정답 및 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한국 고전 문학은 한글 작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비 문학, 한문 문학, 향찰 문학, 번역 문학, 번안 문학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말과 글의 관점에서 본 한국 고전 문학.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고전 문학은 말로 전해진 문학과 글로 기록된 문학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구비 문학과 기록 문학, 이 두 흐름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학은 언어 예술이다. 문학은 언어로 이루어진 예술입니다. 한국어에는 말과 글이라는 두 모습이 있습니다. 말은 구비 문학이 되고 글은 기록 문학이 되며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며 발전했습니다. 구비 문학이란
구비문학은 말로 전해지는 문학입니다. 신화, 전설, 민담, 민요, 무가, 탈춤, 판소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비문학은 민중의 삶과 공동체의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신화, 전설, 민담. 신화는 신성한 인물이나 국가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설은 특정한 장소나 인물과 관련되며 실제 있었던 일처럼 믿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민담은 흥미와 교훈을 담은 이야기로 나무꾼과 선녀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속합니다. 민요는 민중 사이에서 불린 노래입니다.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가 있고 논매기 노래나 강강술래가 대표적입니다. 무가는 무당이 굿에서 부르는 노래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탈춤은 가면을 쓰고 연행하는 극문학입니다. 양반을 풍자하고 파괴승을 비판하며 서민의 웃음과 현실 인식을 담습니다. 판소리는 창자와 고수가 함께 이야기를 노래와 말로 풀어내는 서사 음악극입니다. 기록문학이란 기록문학은 글로 기록된 문학입니다. 향가, 고려가요, 경기체가, 시조, 가사, 한문학, 한글 소설이 여기에 속합니다. 말로 전해지던 작품도 나중에 글로 기록되면서 기록문학이 되기도 했습니다. 향가와 고려가요. 향가는 향찰로 기록된 고대의 노래입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서동요, 헌화가, 제망매가, 찬기파랑가가 있습니다.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의 노래로 착산별곡, 가시리, 서경별곡, 동동이 대표적입니다. 경기체가와 시조. 경기체가는 고려 후기 지식인층이 즐긴 노래입니다. 대표작으로 한림별곡이 있습니다. 시조는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발달한 정형시로 삼장 육고 형식 안에 정서와 사상을 담습니다. 말과 글의 상호작용. 한국 고전문학에서는 말과 글이 서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말로 전해지던 구비문학이 문자로 기록되기도 했고 판소리처럼 공연되던 문학이 소설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기록된 작품이 다시 노래나 연행으로 향유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구비문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신화, 민요, 무가는 말로 전승된 문학이지만 신체시는 근대 문학의 양식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신체시는 근대 문학의 한 양식입니다. 신화, 민요, 무가는 모두 말로 전해진 구비 문학에 해당합니다. 시험 문제 3. 세 번째 문제는 판소리의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한 명의 창자가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 이야기를 노래와 말로 풀어내는 예술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창, 안일이, 너름새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설명을 보면 판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3. 정답 및 해설. 정답은 2번 판소리입니다. 판소리는 창자와 고수가 함께하는 서사 음악극입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가 있습니다. 2장 핵심 정리. 2장의 핵심은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구비문학에는 신화, 전설, 민담, 민요, 무가, 탈춤, 판소리가 있습니다. 기록문학에는 향가, 고려가요, 경기체가, 시조, 가사, 한글 소설이 있습니다. 문학 담당층의 측면에서 본 한국 고전문학. 이제 3장에서는 문학 담당층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학 담당층이란 문학을 만들고 즐긴 사람들을 뜻합니다. 고전문학을 이해하려면 누가 문학을 창작하고
누가 읽고 들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문학 담당층이란 문학 담당층은 문학을 창작한 사람과 문학을 향유한 사람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만든 사람과 즐긴 사람을 함께 보는 개념입니다. 시대에 따라 문학 담당층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초기 기록문학의 담당층. 초기 기록문학은 주로 한문을 배운 남성 지식인들이 담당했습니다. 귀족, 사대부, 관료, 문인들이 대표적입니다. 전통시대에는 한문 능력이 지식과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비문학의 담당층. 하지만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문학을 만들고 즐겼습니다. 농민, 여성, 장인, 공동체 전체가 구비문학의 담당층이었습니다. 민요, 전설, 민담, 무가 같은 문학은 생활 속에서 함께 만들어지고 전해졌습니다. 훈민정음과 담당층의 확대.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되면서 문학 담당층은 크게 넓어졌습니다. 우리말을 글로 기록할 수 있게 되었고 여성과 평민 독자층도 확대되었습니다. 한글은 문학을 더 많은 사람이 읽고 즐길 수 있게 만든 중요한 문자입니다. 한글은 여성들이 자기 삶과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여성들은 한글 편지, 일기, 가사, 한글 소설, 궁중 기록문학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남겼습니다. 이 점에서 한글 문학은 여성 문학의 발전과도 깊이 관련됩니다. 조선 후기에는 중인과 서얼 문인들의 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이들이 중심이 된 문학을 위학문학이라고 합니다. 위학문학은 양반 사대부 중심 문학에서 벗어나 더 다양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평민과 전문 예인도 고전 문학의 중요한 담당층입니다. 민요와 사설 시조는 평민의 삶과 감정을 노래했습니다. 판소리와 탈춤은 전문 예인이 이끌어간 공연 문학이며 조선 후기 문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판소리는 공연 문학이면서 동시에 문학입니다. 춘향가는 춘향전으로, 심청가는 심청전으로, 흥보가는 흥부전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이처럼 공연 문학이 기록 문학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사례가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문학 담당층의 확대 흐름. 문학 담당층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한문을 배운 남성 지식인이 중심이었지만 훈민정음 이후 여성과 평민의 참여가 늘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중인, 서얼, 전문 예인까지 문학의 중요한 담당층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한국 고전 문학의 문학 담당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양반 남성만의 문학이었다라는 설명이 틀렸다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한국 고전 문학은 양반 남성만의 문학이 아니었습니다. 여성, 평민, 중인, 서얼, 전문 예인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만들고 즐겼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조선 후기 문학 담당층의 확대와 관련된 것을 묻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한글 소설이 유행하면서 여성과 평민 독자층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는 한글 소설의 유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답 및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조선 후기 한글 소설의 유행은 여성과 평민 독자층 확대와 깊이 관련됩니다. 향가는 고대 문학이고 신체시와 자유시는 근대 문학과 관련됩니다.
이제 4장에서는 전통시대 사람들이 문학을 왜 중요하게 여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시대 문학은 아름다운 글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역할을 가진 글이었습니다. 문학은 사람을 가르치고 마음을 닫게 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기능도 했습니다. 전통시대 문학의 5가지 효용, 여러 효용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교화, 마음을 닦는 수양, 국가 운영과 관련된 정치, 외교와 문화소통, 그리고 오락과 풍자가 그것입니다. 고전 문학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삶과 사회 속에서 기능하는 문학이었습니다. 문학은 돌을 싣는 그릇. 전통시대에는 문학이 돌을 싣는 그릇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도는 올바른 진리와 도덕적 가치를 뜻합니다. 문학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사람을 교화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국가와 문학. 문학은 국가 운영과도 깊이 관련되었습니다. 왕조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왕의 덕을 찬양하고 백성을 교화하며 국가 의례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악장과 용비어천가를 들 수 있습니다. 외교와 문학. 전통시대 문학은 외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신들은 외국 문인들과 시문을 주고받으며 교류했습니다. 문학적 능력은 개인의 재능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개인의 수양과 정서 표현. 문학은 개인의 마음을 다스리고 정서를 표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시조, 가사, 한시는 자연 감상과 삶의 깨달음을 담았습니다. 고려 가요와 시조에는 사랑과 이별의 정서도 잘 나타납니다. 오락과 풍자의 기능. 민중문학과 여성문학에는 오락과 풍자의 기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민요, 탈춤, 판소리는 웃음과 재미를 주면서도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사설, 시조와 소설은 신분 질서에 대한 풍자와 억눌린 마음의 표현을 담았습니다. 6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통시대 문학의 효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전통시대 문학에 오락적 기능이 전혀 없었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전통시대 문학은 교화와 수양을 중시했지만 오락과 풍자의 기능도 있었습니다. 민요, 탈춤, 판소리, 소설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사회의 비판도 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5장입니다. 한국 고전 문학은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문학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정서를 담고 있지만 사랑, 효, 정의, 꿈처럼 인간 보편의 주제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전통시대 동아시아에서 한문은 공통 문어의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문을 통해 시와 산문을 읽고 쓰며 교류했습니다. 한문은 동아시아 문학 교류와 외교, 문화 소통의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한국인이 한문으로 쓴 작품은 한국인의 생각과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아시아 지식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문 문학은 한국 문학이면서 동아시아 문학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한문 공동 문어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 고전 문학이 세계 독자와 만나기 위해서는 번역이 중요합니다. 번역은 한국 고전 문학의 가치를 해외에 알리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한국 고전 문학에는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많습니다. 춘향전은 사랑과 정의를, 심청전은 효와 희생을, 구운몽은 꿈과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흥부전은 선과 악, 나눔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 고전 문학의 보편적 주제.
한국 고전문학은 한국적인 이야기이면서도 인간 보편의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 효, 가족, 정의, 꿈, 구원, 고통, 억울함은 시대와 나라를 넘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고전문학은 세계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문제 7은 전통시대 동아시아에서 한문의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문제 8은 오늘날 한국 고전문학이 세계 독자와 만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문제 7의 정답은 2번입니다. 한문은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소통하는 공통문어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 8의 정답도 2번으로 오늘날에는 번역을 통한 해외 소개가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은 고전문학의 범주, 2장은 말과 글의 관점, 3장은 문학 담당층의 확대를 다루었습니다. 4장은 전통시대 문학의 효용, 5장은 한국 고전문학의 보편적 가치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고전문학은 오래된 문학이 아니다. 한국 고전문학은 오래된 문학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읽을 수 있는 살아있는 문학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말과 한문, 말과 글, 지식인과 민중, 여성과 평민의 목소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한국 고전문학을 더 넓고 따뜻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이 강의가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